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의 거장연구소의 에릭입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일주일 전에 평일 행사 잡아놔가지고 5명 오면 본전이고 10명 오면 진짜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온오프라인 앞에서 거의 한 300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이 시간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릭의 거장연구소 채널은 뭐 다들 잘 봐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장을 분석하고 거기서 뭐 이제 투자에 대한 팁을 얻자는 채널이고요. 제 소개를 정작 제 채널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우선 대학에서는 이제 경제금융을 전공했었는데 갑자기 프로그래밍 쪽에 빠져가지고 이제 컴퓨터 수업을 좀 많이 듣고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웹브라우저랑 이제 AI 관련 스타트업을 했다가 다시 금융 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아주 예전에 김단태님 채널에서부터 봐주신 분이 많을 텐데 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13F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에 공개가 다 됐는데 그러면은 과연 3분기에 거장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1,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우선 1부는 거장들의 포트폴리오가 3분기에 뭘 주로 사고 팔았는지를 보면서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부의 주인공은 워런 버핏, 스탠리 락멜러, 이제 켄 피셔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화제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라든지 또 크리스 온, 데이비 테퍼, 또 비레크먼과 리루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3F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은 분기부할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상 제출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3F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시차 있습니다. 이제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다들 막판에 몰아서 제출을 하거든요. 이제 벌이 같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시차가 있고 또 누락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뭐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여기 표기가 되지 않고 또 왜곡도 있습니다. 특히 옵션 같은 경우 이제 왜곡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프닝이 있었죠. 이제 CNBC에서 마이클 버리가 거의 한 뭐 1조 원 이상의 팔란티어 풋옵션을 샀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 보도가 되는데 이게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노셔널 밸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초 자산과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행사가가 곱해진,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 옵션을 주고 산 가격이 이제 13에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한 100 하나로 100억 원 정도 풋옵션 구매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이 있다는 거를 이 13F 볼 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F 항상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뭘 샀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왜 샀냐다. 사실 이 거장들이 뭐 워런 버핏이 산 거를 따라 산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따라 산다고 해서 이 변동성을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워런 버핏이랑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워런 버핏의 허심탄회한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버핏이 산 거를 따라 사면은 그 변동성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을 때 지금 팔아야 되나? 올랐을 때 이쯤에서는 또 여기 매도를 해야 되나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버핏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 사는 것보다는 왜 샀지? 그걸 추론해 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샀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이런 특징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이 좋겠다라고 해서 사는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S&P 500 차트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는 이제 시장이 우선 계속해서 을 하는 국면이었죠. 근데 3분기는 이때부터 이제 버블 우려가 서서히 절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워드 막스가 제가 이 3분기 때 이제 버블이라고 메모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워드 막스 외에도 이제 버블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3분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트 워런 버핏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워낙 보도가 많이 돼서 다들 접하셨겠지만 구글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구글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워런 버핏이 비밀로 샀었던 종목이죠. 처브라는 이제 보험회사의 지분을 또 늘렸고요. 그 외에는 뭐 도미노 피자도 샀고 이제 시리어스 XM 홀딩스라고 이 라디오 방송국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LAMR 이건 되게 좀 특이한 회사인데 이 빌보드라고 하잖아요. 이제 교통 표지판에 있는 광고판 그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버핏의 투자의 분석이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버핏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 이런 반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워런 버핏이 올해 연말에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워런 버핏 지금 버크셔의 투자가 버핏의 투자라고 볼 수 있냐? 연말에 은퇴하는 양반이 이렇게 큰 투자를 집행할 권한이 있느냐? 내가 이제 떠나면 회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최근 이 버핏이 추수감사절 서한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버핏의 투자가 당분간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주들이 후계자인 그렉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계속 이제 버크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거고 아직도 나는 매일 출근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버핏의 투자가 당분간은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후계자인 그렉 아벨 역시도 이 버핏과 먼거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버핏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버크셔의 투자는 당분간은 이 버핏의 투자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버핏의 이번 13F 특징은 포트폴리오 전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이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버핏의 이제 13F의 규모고요. 그리고 연두색은 이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버핏이 이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여왔거든요. 근데 이 최근 들어서 이 오랜만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점은 이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매수를 좀 다시 오랜만에 늘리는데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사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화제의 구글 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에서 구글로 선수 교체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의 매수 규모가 근 2년 동안 가장 큰 매수 규모입니다. 그만큼 정말 오랜만에 빅베팅을 한 거고 반면 애플은 지난 2년 동안 이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한때는 애플의 비중이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를 넘다가 지금은 한 21%, 22%요 정도 비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반토막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크게 들고 가는 거는 반토막을 내고 근데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빅베팅을 한 걸로 봐서는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 왜 구글일까? 우선 저희가 간단하게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또 이 수익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 제일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이 지표가 매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애플과 구글의 연도별 매출 성장률인데요. 확실히 애플이 2022년 들어와서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졌죠. 23년에는 역성장까지 했습니다. 반면 이제 구글은 매출 성장률을 늘려가고 있고요. 또 이제 수익성의 대표 지표 중에 하나인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이라고도 하죠. 보시면은 뭐 이 주황색이 구글의 매출 총이익률이고 파란색이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인데 확실히 구글이 애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밸류에이션은 어떠냐? 뭐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PER을 보자면은 이 파란색은 애플 PER이고요. 이 주황색은 구글의 PER입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구글이 애플보다는 PER 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보고 이 구글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거 버핏의 발언 그리고 올해 또 버핏이 했던 발언을 봤을 때 또 하나의 힌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버핏이 올해 이 버크셔 주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손익계산서만 보고 대차대조표를 안 본다. 근데 나는 손익계산서보다 대차대조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대차대조표를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이유에서는 이제 대차대조표는 좀 이제 속이기 힘들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분식이 조금 쉬운데 대차대조표는 그거보다는 좀 어렵고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잘 분석하면은 뭐 5년치, 10년치를 쭉 잘 분석하면은 경쟁 우위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과 애플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뭐가 나올까? 우선 저는 장부 가치를 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애플과 구글의 유형 장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부 가치에서 이제 이 무형 자산은 뺀 거죠. 그래서 이 주황색은 구글이고요. 이
파란색은 애플입니다. 보시면은 장부 가치 차이가 거의 구글이 애플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거의 더 높죠. 상당히 구글이 더 장부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같은 빅테크끼리 장부 가치가 차이가 날까? 이 사업 모델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산 경량화를 추구하는 기업이거든요. 생산은 폭스콘이라든지 이런 데 다 외주를 주고, 그리고 이 애플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재밌는 점이 영업권이 빵입니다. 영업권 가치가 빵이에요. 왜냐면은 애플은 막 공격적으로 이 인수합병을 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 가치가 빵이다. 근데 대신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최근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한 규모가 약 한 7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7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 기업 한 탑 12위, 11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번째 기업 정도를 애플이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이 법시도 굉장히 예뻐하는 일이기도 하죠. 반면 구글은 좀 다릅니다. 구글의 대차지표를 보면은 유형 자산도 많고 뭐 비상장 지분 투자도 많이 해놨고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구글의 장부 가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이 유형 자산입니다. 한 41%를 차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인프라들이 여기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이 AI 시대에 맞는 이 대차지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버핏 같은 경우는 B2B보다는 B2C를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 투자한 이유는 애플이 뭐 IT 회사고 이게 이 테크의 기업이 지식이 해박해서가 아니라 애플은 필수제다라고 생각해서 산 거고, 구글 역시도 이 시대 또 새로운 시대의 필수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지금이냐? 구글 뭐 유튜브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AI 투자한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럼 왜 이제서야 구글을 필수제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냐에 있어서는 이 그래프는 이제 가능성 효과, 확실성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점선은 이 어떤 일이 발생할 객관적인 확률이고요. 이 검은색 꺾은 선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가중치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낮을 때에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좀 더 높습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벌어졌지만 될 것 같아. 근데 이 나중에 이 객관적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아지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 벌어졌네, 끝난 일이네, 뭐 단물이 다 빨렸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리 스미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국면, 이제 확신성 국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다 확립이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애플을 2016년에 샀어요. 2016년이면은 아이폰 6가 나온 이후에 샀거든요. 그 이후로 애플을 6배나 드셨죠. 그래서 구글도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는 것도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최고의 투자자를 봤다면은 최고의 이제 트레이더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러켄 밀러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고, 사실 오른팔보다는 거의 파트너급의 이 활동을 했었고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30년 동안 또 손실을 한 해도 본 적이 없는, 뭐 정말 이게 조작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드러켄 밀러는 뭘 많이 사고 팔았나? 딱히 뭐 어떤 빅배팅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이제 이머징 마켓 ETF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사고, 이제 피규어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고 이 회사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업 홀딩스라는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도 샀었고요. 이제 메타 역시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드러켄 밀러의 이제 3분기 13F를 보면은 뭐 트레이더의 마음을 확 잡는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25년 2분기와 23년 2분기의 포트폴리오 총액이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빨간색 꺾은 선이 이 회전율이거든요. 얼마나 사고 팔았나를 많이 했는데 점점 더 많이 사팔사팔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은 높아지고, 그렇다고 규모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탑 10의 비중은 오히려 좀 낮아졌죠. 그래서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고 이래저래 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드러켄 밀러가 그러면은 뭐 그 중에서도 이머징인데 이머징을 왜 샀을까?
근데 이머징은 이 드러켄 밀러로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베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드러켄 밀러는 이머징 시장에 베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드러켄 밀러가 그나마 샀던 이머징 이 관련 주식은 이제 쿠팡, 뭐 메르카도 리브레 이렇게 샀었는데, 이때 이제 쿠팡이 뭐 K 아마존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때 이제 월가의 이 K 뽕에 맞으신 분들이 많이 샀었죠.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역시도 이건 남미의 아마존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화제가 됐었고, TSMC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형적인 AI 플레이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머징에 베팅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더 이제 눈여겨볼 점은 이 드러켄 밀러가 이 전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꽤나 좀 비중 있게 가져갔었거든요. 이 보시면은 가장 많이 판 종목 중에 두 번째가 ENTG잖아요. 이 종목이 이 직전 분기에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는 그냥 전량 매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전량 매도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관련된 베팅을 봤을 때도 S&P 500 콜옵션은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셀 2000 콜옵션의 비중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드러켄 밀러가 이머징에 베팅한 거는 여기 이머징과 미국 주식의 이 결국 밸류에이션 차이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뭐 보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 주식과 이 미국을 제외한 비미국 주식들의 시가총액을 대비한 겁니다. 이 지수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비미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잘해 나간다는 거고,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비미국 주식이 잘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 점선은 이제 평균치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이 평균치에서 이 1표준 편차 벗어난 구간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 편차 내에서 이 비율이 변동되다가 2010년대 중반이 거의 미국 주식이 우주로 가버렸죠. 근데 이제 올해 이 흐름이 조금 역전되기는 했습니다. 올해 보면은 미국 주식보다는 비미국 주식이 좀 더 성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상반기로 한정할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더욱더 비미국 주식의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차이도 있고, 올해 아마 흐름이 미국보다는 비미국으로 가니까 이 ETF를 산 거 아닌가, 이 흐름이 그래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산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드러켄 밀러의 이번 투자를 볼 때 주의하실 점이, 드러켄 밀러는 자기가 그랬거든요. 나는 리서치를 다 하고 결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사놓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아니면 그냥 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이머징 이 흐름 지속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막상 다음 분기에 까보니까 이거 포트폴리오에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드러켄 밀러의 이 마음은 이 가방은 갈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이제 피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대출을 하는 핀테크 회사인데요. 이 드러켄 밀러가 블록체인을, 크립토씬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도 꽤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비트마인이라고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쓰는 기업이죠. 한마디로 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더리움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업의 이 비상장 시기에 먼저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도 했고, 이 기업도 역시 또 샀습니다. 왜 샀을까? 이 기업의 장점이 뭘까? 우선 이 기업은 대출을 해주는 기업인데, 자기가 대출을 일으키고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을 일으키고 이걸 상품화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팔아버립니다. 요걸 이제 주로 사업 모델로 하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제 LOS라고 한마디로 이제 대출 심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프로비넌스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자사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LOS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대출 심사 시스템이 다른 회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항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홈 에쿼티 대출이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자가 집을 저당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일종의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출을 받으려면은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은 대출이 나올 때까지 평균 42일이 걸린다. 근데 우리는 이 대출 심사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열흘이면은 대출이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출들도 보면은 우리는 통상 5분이면 승인이 나고 5일이면은 지급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대출 심사를 할 때 금융기관에서 심사하는 비용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뭐 자산실사도 해야 되고 여타여타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다른 이 전통 금융기관들을 보면은
대출을 하나 일으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11,000 정도 된다. 근데 우리는 대출 하나 일으킬 때 비용이 $730라서 훨씬 더 비용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OS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유리하고,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도 우리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 fee를 받고 이제 이 시스템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출 정보를 모두 다 이 앞서 말씀드린 자사 블록체인에 다 토큰화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이 토큰화한 걸 해가지고 상품화하진 않고 있고요. 일단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블랙록의 기시감이 좀 들죠. 뭐 토큰 증권, STO, 뭐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RWA 여기까지 좀 기시감이 드는데 아직은 상품화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다 토큰화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토큰 증권으로 간다, RWA로 간다고 하면은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이 골수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거장인데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 뭐 워낙 유명한 인물입니다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뭐 거장의 체급이죠. 운용자산 380조 원이 넘고 재산도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장이고, 그리고 이 켄 피셔가 필립 피셔의 아들이잖아요. 필립 피셔는 이제 워렌 버핏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그 거장 투자자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를 넘어선 거장이 된 케이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쓰는 PSR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되면은 뭐 주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선거와 주식의 관계를 가장 처음 연구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22년 이후부터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단순히 이제 하락장 끝나고 이제 상승장 시작이야 라고 맞춘 것도 있지만 상승장 초기에는 이 멀티플 높은 이 성장주들이 잘 나가. 그래서 이런 성장주에 이 엔비디아에 베팅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는 25년에는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또 유럽 주식을 꼭 집기도 했죠. 네, 이런 켄 피셔의 베팅이 조금 놀랍습니다. 가장 많이 산 거는 IEF라고 이 7년물에서 10년물 이제 중장기 채권 ETF를 샀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엔비디아도 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샀고 애플도 샀고 그리고 썬코라는 정유회사도 샀습니다. 그래서 아니 켄 피셔 맨날 뭐 괜찮다 하더니만 버블 아니다, 뭐 아직 강세장 남았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하더니만 우리 채권 왜 산 거야, 괜찮다고 하더만 뒤통수 친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3F 추이를 보면은 뒤통수 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음영으로 처리된 13F의 규모는 올해 들어서 그냥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전율 역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이 탑 10 종목의 비중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켄 피셔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제 탑 11인데요. 탑 10에 이제 메타까지 껴서 11인데 보시면은 대부분 빅테크입니다.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 외에는 이제 이 미국을 대표한 또 금융회사죠. 골드만삭스랑 JP 모건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이 비중을 계속해서 그냥 늘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강세장 아직 안 끝났고 미국 그냥 계속 가는 거야라는 이제 의도가 계속해서 잘 보이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채권은 왜 산 거야에 있어서는 이 켄 피셔가 이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해온 이제 관세 공포는 허상이다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10년물 금리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이 시장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하고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르면 어떡하지? 그럼 채권 금리 영향 받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켄 피셔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 물가라는 거는 돈의 양과 물건의 양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냐의 차이다. 돈보다 물건이 더 많으면 물가 떨어지는 거고, 물건보다 돈이 더 많으면 물가 오르는 거고. 근데 관세가 돈의 양을 더 늘릴 수 있냐? 없다. 그렇다고 물건의 양을 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냐? 역시나 없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대다수 이제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관세는 주로 이제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관세 공포는 허상이다. 그래서 채권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올랐지만 앞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제가 눈에 들어온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유 기업이거든요. 제가 뭐 원자재를 좋아해서 눈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 기업이 굉장히 웃깁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 썬코라는 정유 회사의 이 주가 추이거든요.
빨간색은 이 유가의 벤치마크로 쓰이는 브렌트의 가격입니다. 그 그래프 기간은 이제 올해를 나타낸 거고요. 올해 유가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유가가 뭐 안 좋은 지 좀 됐습니다만 이 브렌트로 따지면은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가가 하락했는데 이 썬코라는 기업은 올해 20%가 좀 넘게 올랐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데 이 기업의 주가는 왜 올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4년간 열심히 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회사인 게 오일샌드 지대에서 원유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유를 시추한다고 하면은 액체 상태의 원유를 시추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오일샌드 지대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 오일샌드라는 건 이제 이 원유와 이 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를 이제 오일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유를 뽑아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원유 시추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정유도 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유 산업에서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업스트림은 이제 원유를 시추하는 거고 다운스트림은 이제 시추한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썬코라는 기업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대1 비율 정도 되거든요. 업스트림이 다운스트림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은데 근데 이 다운스트림 비중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유가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도 원유로 만든 제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그 이제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유가와 이제 그 원유로 만든 제품 그 크랙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지켜졌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에서는 수익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좀 이 상쇄. 그리고 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썬코라는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거든요. 근데 생산량은 창사 이래 최대치를 달성을 하면서 이거를 좋게 봐줘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 왜 생산량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달성을 했냐? 앞서 제가 이 회사는 이 액체로 된 원유를 뽑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오일샌드를 이제 가지고 원유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흙이다 보니까 바로 이 정제를 못합니다. 이걸 업그레이더라는 장비에 넣어서 형질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그레이더라는 장비가 굉장히 자주 고장이 났대요, 예전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오일샌드를 채취해서 이 업그레이드라는 장비로 넣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장비가 계속 고장이 나서 이제 병목 현상이 고질병이었는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한 4에서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났습니다. 올해 이 업그레이더라는 장비는 과거에는 자주 고장 났었는데 정비를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이 정비하는 주기도 길어졌다. 왜냐면 이제 고장이 앞으로 잘 안 나니까. 그래서 업스트림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생산성이 개선이 됐고 다운스트림 쪽에서도 이 정유소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정유소 역시 정비를 4년간 잘 해가지고 가동률도 상당히 올라갔고 제품 판매량 역시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도 기업이 상당히 사업을 잘해서 생산성을 잘 다듬어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화제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인데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보셨겠지만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풋옵션을 쇼패팅을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 화제가 됐죠. 그 외에는 이제 뭐 이 롱베팅도 있긴 했습니다. 화이자나 이제 할리버튼이라고 이것도 이 정유 회사인데 여기 또 콜옵션을 사기도 했고 몰리나라는 이제 헬스케어 회사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 노림수가 뭐냐? 이 왜 갑자기 이 풋옵션 산 거냐? 뭐 지금이 버블이고 그럼 당장 무너진다는 거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버리는 장기전을 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왜 하필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냐에 있어서는 이 버리의 트위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닷컴 버블 당시의 캐펙스랑 지금의 이 AIS는 캐펙스의 추이가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 닷컴 버블 때 기업들이 생산성이 없는데 투자는 많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장률이랑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차이가 난다.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돈은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닷컴 버블 아니냐? 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밸류 체인 이거 좀 허상이다 이런 거 이제 보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AI 밸류 체인의 핵심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버리가 올렸던 트위터에도 그 엔비디아가 핵심으로 자리 잡은 그 이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펙스 허상이고 무너질 거야. 거품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엔비디아 풋옵션을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에 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이제 온톨로지는 팔란티어의 이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발할 때 매핑이라고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팔란티어는 이 회사의 데이터를 다 매핑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의 어떤 쌍둥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입니다. 이게 팔란티어의 핵심 프레임워크인데, 근데 여기 이게 좀 뭐 사기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좀 허장성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 버리가 닷컴 버블 내러티브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닷컴 버블 당시에 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땡땡닷컴이라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는데 이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뭐 조회수 뭐 페이지 뭐 1시간당 얼마나 뭐 이 페이지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화를 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거를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게 이제 닷컴 버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팔란티어도 그런 회사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를 골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 장기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마이클 버리가 자기 펀드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다 돌려주고 자기 돈만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빅쇼트 영화 이 빅쇼트의 장면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베팅을 했는데 오히려 안 무너지고 자기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되니까 막 고통받잖아요. 버리가 막 드럼도 막 치고 막 바닥에 누워있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전을 좀 각오하는 게 아닌가. 버블은 맞는데 당장 터질 건 아닌 것 같고 난 장기전 각오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고객 돈을 들고 가면은 뭐 내가 들고 있는 쇼퍼 지점에서 이제 네거티브 캐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고 손실만 계속해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돈 들고 장기전 들어갈 거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버리가 또 최근 언론 플레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언론 플레이 좀 계속할 것 같은데, 이 13F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감일에 다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버리는 11월 3일에 일찍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거의 몇 년 동안 이 트위터 활동을 안 하다가 이 트위터로 복귀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11월 3일이 팔란티어 실적 발표일이었습니다. 뭐 저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 실적 뉴스가 아니라 관련한 버리의 팔란티어 쇼배팅 뉴스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리가 원래도 13F 가지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좀 잘했는데, 화제가 되도록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크리스 혼입니다. 에릭의 거장연구소에서 한번 출연하셨던 분이죠. 유럽 최고의 투자자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고, 운용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대단한데 21년 동안,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벤치마크를 9% 이상 아웃퍼폼 을 정말 20년 이상 이겨온 사람이고, 투자 스타일은 가치 투자자입니다. 행동주의 투자도 하는데 뭐 카라인처럼 되게 거칠게 경영에 개입한 스타일은 아니고 좀 마일드하게 개입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럽 최고의 투자자는 뭘 샀느냐? 비자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비자 카드를 엄청 많이 샀고,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매도한 게 눈에 띕니다. 뭐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리스 온은 비자를 영구 성장주다. 경제적 해자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이 회사는 앞으로 그냥 잘 굴러갈 거다. 원숭이가 경영해도 그냥 계속 살아남고 앞으로 잘 될 회사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네, 다음은 데이빗 테퍼입니다. 데이빗 테퍼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데이빗 테퍼 하면은 우리가 드러켄 밀러가 인정한 이 시대의 승부사입니다. 드러켄 밀러한테 당신 뭐 승부사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 내 돈만 굴리는 좀 겁쟁이가 됐고 이 시대의 진짜 승부사는 데이빗 테퍼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한테 인정받은 사람인 만큼 뭐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캐롤라이나 팬서스라고 NFL 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도 26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승부사로 불리냐? 가치 투자자인데 부실 채권이나 부실 종목에 잘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파산했을 때
이 다들 아르헨티나에서 피하고 도망갈 때 아르헨티나 들어가서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을 때 그때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승부사인 게 한 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손실을 크게 봤거든요. 이때쯤 러시아 파산했지만 괜찮아라고 들어갔는데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한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면은 웬만해서는 좀 들어가기 좀 힘들잖아요. 그걸 피하게 되는데 그냥 다시 들어가서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을 낸 진짜 승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부사는 이번 분기에 뭘 샀냐? 굉장히 의외의 종목을 샀는데 월풀이라고 이 가전제품 만드는 미국 회사입니다.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왜 샀는지는 아마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릴 것 같고요. 우선 그 전에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회사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신용등급이 지금 강등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 또 승부사답게 좀 들어왔고 그 외에 좀 눈에 띄는 거는 KWEB라고 이게 이제 중국 기술주 관련 그러니까 중국 관련 ETF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 테퍼 하면 또 중국 투자가 되게 화제였잖아요. 연준이 작년 9월에 금리를 처음 내렸는데 이때 금리를 내렸을 때 미국 주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중국 주식에 들어가서 올인을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또 수익도 굉장히 크게 봤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 주식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좀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좀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중국에 발을 조금씩 들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관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 에크먼과 리 루인데요. 에릭의 거장연구소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친숙한 거장들인데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하고 매도만 했습니다. 구글, 우버, 브룩필드, QSR이라고 이제 버거킹과 팀홀튼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외식 기업인데 이것들의 비중을 좀 소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빌 에크먼의 인터뷰를 보면은 시장이 하반기에 좀 과열 조짐을 보인다. 과열을 좀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요거랑 좀 일치되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루 같은 경우는 올해 이 핀더저 외에는 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루 역시도 좀 관망을 하는 모양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선 전반적인 그룹들의 13F 리뷰였고요. 이제 2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장들의 투자가 지형도가 어떠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장들 한 명 한 명마다 내 투자랑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짚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그 Q&A 세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 텐데요. 제가 반성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다들 일과 마치시고 힘드실 텐데 정보량을 거의 뭐 그냥 때려 박듯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저 세미나라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1부 어떠셨나요? 좀 만족을 하셨을지. 제가 최대한 그래도 힘들게 오신 분인 만큼 많은 정보량을 마치 오랜만에 할머니 집 가면 막 밥 쌓아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밀어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만족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고 네,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우선 어떻게 좀 실제 투자에 연결하냐를 조금 좀 중점적으로 해서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본 거장들과 또 좀 다루기까지는 분량이 좀 애매해서 안 다룬 거장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장들까지 다 봤을 때 3분기에는 좀 어땠는지 센스들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룬 거장들의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분기 움직임은 적극적 매수와 관망으로 정말 극적으로 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버핏처럼 오랜만에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필립 라폰트라고 또 아마 지난번에 에릭의 거장연구소에 나왔던 분 아닌가 싶은데 이제 성장주 투자자거든요. 그분은 또 엄청나게 베팅을 해가지고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13F 규모가 제일 커졌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에 보신 빌 에크먼과 류루처럼 관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망파를 봤을 때는 우리가 2분기에 이 트럼프의 해방의 날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폭락을 앞섰던 1분기 13F를 보면은 뭔가 이제 숏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미국 주식을 피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다 처분하고 이제 테크주 위주로 또 풋옵션을 사놨었고 1분기에 그리고 캠피셔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매수를 좀 줄이고 유럽 주식을 1분기에 좀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지금 4분기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10월 말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4분기 한 10월 말부터 상승세가 꺾였는데 3분기에 좀 부정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1분기처럼 과연 막 숏을 한다든지 이렇게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좀 부정적인 스탠스의 거장들을 보면은 그 1분기만큼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숏을 한 사람은 덴롭 외에는 이렇게 딱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이클 버리도 있지만 그래서 1분기만큼은 좀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한 분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 좀 스타일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도 영구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비싸지만 이 기업은 뭐 5년, 10년 계속해서 쭉쭉 성장할 거야. 그 미래 성장성 감안하면은 뭐 지금 가격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핏의 구글 매수가 이런 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크리스원 역시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이 강세장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이 장은 그냥 갈 길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강세장 흐름에 맞춰서 난 그냥 투자한다라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캠피셔가 이런 스타일이죠. 뭐 캠피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캠피셔는 아직 강세장 끝나려면 좀 남았다. 아직 그 유포리아 단계 안 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세장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대표 주식들, 빅테크 그리고 금융회사 이런 것들을 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매수 타입은 지금 시장이 좀 비싸니까 좀 덜 비싼 싼 주식들 찾아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다룬 데이빗 테퍼와 마이클 버리가 이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덜 비싼 주식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안 올라온 거는 이제 안 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들을 보면은 보통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장은 가는데 얘는 못 갔어요. 물론 소외받은 것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테마가 아니라서. 근데 이 기업 스페시픽하게 보면은 이 기업 자체로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발목이 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인데 근데 발목 잡힌 거 좀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비레크먼도 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비레크먼도 지난번 이 설티F 보면은 대부분 턴어라운드 주식들을 좀 샀습니다. 이거 턴어라운드 될 거야. 샀는데 이번에는 좀 이탈을 한 것 같습니다. 비레크먼 이제 한번 대열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 타입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어쨌든 적용할 수 있는 타입은 뭐가 있을까? 우선 세 가지 타입 중에서 두 번째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게 마켓뷰에 의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 강세장 안 끝났다는 마켓뷰로 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마켓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마켓뷰 확실하게 굳히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이 캠피셔 같은 고수가 아닌 이상. 그래서 마켓뷰에 의존해서 하는 투자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이 덜 비싼 주식들을 사는 요런 투자는 정말 종목 발굴 잘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안 오른 거는 안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는 시장이 오해하고 있네. 이 발목 잡힌 거 이제 풀렸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스타일 중에서 2번이랑 3번은 조금 어렵고 1번은 그나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스타일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1번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비싼데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영구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거라는 믿음 때문에 비싸더라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몇 년 들고 있을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지 지금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3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장들이 뭐 같이 약속을 하고 한 발언이 아닌데 공통적으로 장기를 얘기할 때 3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캠피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가격에 반영하는 게 3개월에서 3년까지만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마법 공식으로 유명한 그린블라트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한 포지션을 3년 이상 들고 가는 기관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조사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월가 기관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제가 1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이제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버블 감별사죠. 제레미 그랜섬 역시도 이 시장에서 3년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을 감지하고 3년 전에 나왔는데 이 3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인생에서의 3년도 뭐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근데 주식 시장에서의 3년은 정말 영원한 시간이다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3년 이상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년까지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비싼 가격에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투자를 지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투자에서 생각하는 이제 시간 지평을 보고 여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서 이제 장기 투자를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이 앞서 봤듯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좀 접근할 만한 게 첫 번째 옵션인데, 첫 번째 옵션을 스타일대로 하려면 이제 3년 이상을 좀 생각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본 거장들을 이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핏인데요. 버핏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B2C 기업을 매수를 하잖아요. B2B 기업보다는. 왜냐면은 이제 버핏이 중요시하는 게 경제적 해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제적 해자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격 결정력이잖아요. 근데 가격 결정력은 B2B 기업보다는 B2C 기업에 많기 때문에 B2C 기업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B2C 기업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제라고 본 거죠. 실제 버핏의 발언을 보면은 사람들이 차는 포기해도 아이폰은 포기 못할 거라고 한 바가 있고, 지금 아이폰과 이제 만 달러 사이에 어느 거를 택할 것이냐고 할 거면 아이폰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데 전체적인 발언 맥락이 뭐였냐면은 이 핸드폰에 들고 있는 우리가 뭐 이 메신저라든가 뭐 그 외에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 가치가 만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본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의 개인의 생활에 필수 인프라로 있기 때문에 필수제라고 본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애플에서 구글로 세대 교체하는 거 아닌가? 이제 선수 교체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구글도 역시 이 사람들에게 필수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AI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캐펙스를 많이 하는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물론 이제 버블 우려도 있고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것처럼 니네 감가상각으로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캐펙스가 주도하는 판이고, 어쨌든 이 판을 깔아놔야지 이 판에서 AI 이 산업을 더 크게 스케일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AI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끼고 있고, 이거를 또 구글은 각자 자기 또 이제 프로덕트에 활용을 하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검색 서비스도 있고 이런 거에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구글의 가산점을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필수제고, 이미 필수제였지만 이제 AI 시대는 더더욱이 필수제가 될 기업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 제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 이미 지배적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구글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에 자사가 가진 AI 기술을 굉장히 잘 인베디드합니다. 우리가 검색할 때 보시면은 어느 순간 AI 오버뷰라는 게 생겼죠. 구글링 하면 AI가 이렇게 이 검색 내용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옆에 AI 모드라는 것도 생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베디드를, 지배적인 서비스에 인베디드를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시대는 더욱이 필수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필립 라본트라고 이제 성장주 투자를 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선수 교체 얘기를 했었습니다. AI 시대에는 M7에서도 이 소위 빅테크에서도 선수 교체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구글을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제시했던 데이터가 챗GPT 유료 서비스 출시 이후로 구글의 페이지 뷰 증감률을 본 건데, 챗GPT 출시 이후로 이 유료 서비스 출시 이후로 24개월 동안 이 구글의 페이지 뷰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6개월인가 1년 사이에는 거의 이제 네거티브 마이너스 8%로 떨어졌을 만큼 봐라, 이 챗GPT에 지금 구글링이 밀리는 거 아니냐, 구글의 핵심 사업인데. 그래서 구글을 좀 안 좋게 봤습니다만 또 3분기에는 구글을 갑자기 최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생각을 좀 바꾼 거 아닌가, 구글이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AI 시대에는 더 꽃을 피우겠구나라고 해서 좀 생각을 바꾼 거 아닌가라는 점도 이 버핏의 구글 선택과 좀 교차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드러켄밀러인데요.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트를 휘두르는 거는 의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를 했잖아요. 완벽한 공이 아니면은 안 휘둘러도 된다.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거를 진짜 잘 실천하는 사람이 드러켄밀러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 드러켄밀러의 이 설틴F 변화 추이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앞에 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설틴F 추이를 보시면은 2분기에 급증하고 그 다음부터 이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2분기에 폭락이 있던 날이었죠. 이때 이제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중점 매수하고 그 이후로는 좀 쉬고 있다. 왜냐면은 완벽한 기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관망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나는 펀더멘탈만 좋다고 해서 투자하지도 않고 차트가 예쁘다고 해서 투자하지도 않는다. 펀더멘탈도 예쁘고 차트도 예뻐야지 투자를 한다. 그래서 드러켄밀러의 이 레코드가 30년 동안 무손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동안 꾸준히 30, 30, 30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0%인 해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한 해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100%, 200% 나와서 요래서 이제 연평균 30%가 맞춰진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기회가 없으면은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아니면 투자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한 기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크게 베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일찍 나오는 게 자기는 고질병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일찍 들어갈지언정 이제 늦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자기 일찍 나왔다고 좀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이 시점엔 들어가고 싶지 않다. 너무 좀 비싼 가격이어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이제 헬스케어랑 바이오입니다. 지금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상위 1, 2, 3위가 다 바이오예요. 나테라라는 회사, 인스미드, 테바인데 이제 나테라는 이제 유전체 검사를 하는 회사고요. 인스미드는 이제 희귀병 질환, 제가 알려는 폐질환 관련이었는데 요걸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 테바 역시 테바는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는 굉장히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 드러켄밀러가 왜 이렇게 바이오를 꾸준히 가져가고 있을까? 물론 이제 바이오는 그 해당 기업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는 만약 이슈가 중요하니까 이 기업 자체의 뭔가 이슈를 좋게 봤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이 드러켄밀러가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나오면서 그런 매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이제 엔비디아로 처음에 AI 흐름이 시작됐을 때 엔비디아로 나 만족할 만큼 먹었고, 이제 내가 다음에 찾는 거는 이 AI의 다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AI 관련해서 칩을 만들고 LLM을 만들고 이렇게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좀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발전된 AI 기술로 인해서 그 회사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마진이 좋아지고 수익이 좋아지고 이런 기업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AI의 수혜 섹터가 바이오잖아요. 원래 바이오가 이제 뽑기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제가 캐시우드 자료로 기억을 합니다만 과거부터 한 근 10년인가 20년 동안에 제약회사들의 R&D 대비 수익률을 보면 계속해서 우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R&D 돈은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신약 개발의 확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니까 돈 쓰는 거에 비해서 수익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AI로 인해서 신약 개발률이 높아지면은 이제 뽑기 아니다. 이제 R&D 투자한 만큼 이제 거둘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바이오 쪽이 AI 굉장히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바이오를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 피겨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록체인에 여전히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이제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미래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캠 피셔인데요. 이제 캠 피셔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썬코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원자재랑 그 원자재를 통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관련 있는 원자재 기업들은 상관계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그 회사 가격 주가도 보통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자재 가격보다 그 회사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커서 이제 레버리지 플레이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산다기보다는 뭐 금광주를 사서 레버리지를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는 뭐 QQQ와 TQQ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의 경영 능력과 사업 구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과 방향성이 아예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썬코라는 기업은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4년간 정말 열심히 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주가가 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사례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반대 사례는 이 FCX라고 이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이 구리 채광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인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금색이 올해 구리 가격 추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 FCX의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아이 구리 생산하는 기업인데 올해 구리가 20% 넘게 올랐는데 이 기업 주가는 거의 뭐 마이너스 9%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썬코라는 기업과 다르게 경영이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광산이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제재 받고 뭐 피해 보상금 내고 이러면서 좀 생산도 잘 안 되고 경영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금과 금광주처럼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원자재에 대한 레버리지 플레이로 접근을 많이 하지만 근데 요런 괴리가 일어나는 사례, 뭐 상방으로 괴리가 나면 좋지만 이렇게 하방으로 괴리가 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가격만 보고 레버리지 플레이다라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기업의 이슈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 관련 기업에 그렇게 잘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면 원자재 가격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기업 단으로 내려가면은 앞서 제가 썬코 사례든지 FCX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제 왜곡이 발생하더라고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즐겨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뭐 원자재를 활용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좋다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크리스 혼입니다. 크리스 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영상도 에릭의 거장연구소 채널에 올라간 바가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 혼 같은 경우는 투자 스타일이 영구 성장주의 투자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를 제일 중시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보통 이게 가치가 저평가됐나? 아니면 이게 성장성이 있나라는 걸 보는데 크리스 혼 같은 경우는 나는 가치랑 성장성 안 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성장성은 항공산업을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항공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항공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벌었냐? 돈 번 기업이 없다. 성장성이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가치 역시도 우리가 이 주식을 투자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복리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리 수익을 내려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라고 해서만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이제 담배꽁초식 투자가 있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기업이라도 주가가 50원이면은 내가 들어가면 50원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담배꽁초 투자는 장기 투자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적정 가치까지 올라와도 그때만 그러니까 파는 거니까 사실상 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는 반대하고 대신 경제적 해자가 있어서 이 기업이 뭐 10년, 20년, 30년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버핏의 명언으로 기억합니다만 원숭이도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원숭이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와도 경제적 해자가 너무 튼튼하고 적당해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얘기한 게 크리스 혼의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 크리스 혼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성장의 사례를 무디스로 뽑았거든요. 무디스가 지난 100년 동안 1년에 한 연평균 몇 퍼센트 정도 성장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냥 와일드 게스로 이렇게 질러주셔도 됩니다. 20이요?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성장했나? 7%요? 100년 동안 매년 10%씩 성장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굉장히 고성장한 사례인데 지금 보시듯이 이 사람들이 무디스 이렇게 100년 동안 1년에 연평균 10% 성장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놀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제적 해자가 탄탄히 있어서 100년 동안 10%씩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해자의 요건이 뭐냐에 있어서는 뭐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브랜드 파워가 있다든지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번 비자 투자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본인이 명시를 했는데요. 이제 비자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자는 전 세계 고객과 은행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누가 대체하냐? 이 회사는 앞으로 이
경제적 혜자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도한 사례를 보면은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경제적 혜자 좋아하고 연구 성장 기업 좋아하다 보니까 이 테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디스럽션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기존에 잘 나가던 이 산업의 거인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이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불안정한 성이 있는 그런 변동성 있는 기술 산업에 투자를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난 IT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이거는 경제적 혜자가 있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난 그래서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팔았죠. 그럼 뭐지? 왜 팔은 건가? 혜자가 무너졌다고 보는 건가? 여기에 있어서 또 힌트를 볼 수가 있는 게, 제레미 그랜섬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M7 기업이 지금까지 경제적 혜자가 있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너무나 견고한 혜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기 같은 체급의 거인끼리 경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헤비급인데 경쟁 상대가 뭐 플라이급, 뭐 벤턴급 이런 애들 이 경량급이랑만 경쟁을 했었는데, 클라우드도 뭐 이 다 뛰어든 것도 아니고 뭐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셋이서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고. 근데 이제 AI 때문에 다들 이제 AI 뛰어들었잖아요. M7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한 번도 안 싸워본 헤비급들끼리 싸우게 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혈 경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빅테크의 경제적 혜자가 무너졌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마이클 버리인데요. 마이클 버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숏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롱도 있었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포트폴리오 변화가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있는 종목 갑자기 전량 매도하고 다 팔아버리고, 갑자기 또 전량 매도했다가 또 갑자기 또 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변화가 상당히 극단적이었는데, 그런 변화에도 꾸준히 들고 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몰리나라는 종목 MOH하고요. 이제 브루커 그리고 룰루레몬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변화에서도 들고 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분기엔 다 팔았는데 갑자기 한 2, 3분기 지나서 다시 또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계속 이 매매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올해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브루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약 30%고, 몰리나랑 룰루레몬은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클 버리가 매수한 3분기 이후로 보면은 브루커는 반등을 했어요. 3분기 이후 지금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루커는 좀 지금까지라는 좀 상승한 투자를 이 좀 수익을 본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나머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룰루레몬을 왜 들고 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룰루레몬이 이 나이키가 온에 밀리듯이, 경쟁자한테 밀리듯이 룰루레몬이 알로한테 엄청 밀리고 있잖아요. 제가 알로랑 룰루레몬을 봐도 밀릴 수밖에 없는 이 제품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클 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을 왜 들고 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 투자를 노린다, 좀 종목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마이클 버리가 전체 시장 버블이라고 하면서도 왜 반토막을 룰루레몬은 여기는 꾸준히 들고 가는지, 이걸 한번 디깅해 보시는 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음은 데이비 테퍼입니다.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승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하죠. 완전 부실 채권이라든지 완전히 지금 뭐 상폐될 것 같은 그런 주식이라든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의 달인인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산 게 이번 분기에 이 월풀이라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미국 지역에서. 그리고 또 관세로 인해서 가전제품 만드는 비용이 상승해가지고 마진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경쟁이 좀 심화가 됐다고 합니까? 삼성이랑 LG한테 좀 많이 밀렸다를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텐큐를 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장기 부채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476억 달러에서 616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부채를 이렇게 늘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자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빚을 냈다.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 부채를 빌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월풀이라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안 좋은 모양새인데, 그 데이비 테퍼는
여기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반전 요소가 좀 있는 건가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 기업이 그래도 좀 안 좋은 상황을 타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일단 다 정리한다고 해요. 해외에서 삼성, LG 뭐 이런 애들한테 너무 밀렸다. 해외 사업은 정리하고 그래서 유럽 사업부도 매각을 했고 뭐 인도 쪽이었나? 인도 쪽이었나요? 거기도 이제 좀 정리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는 이 본진인 미국에서만 집중을 하겠다. 우리는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파는데 집중하겠다. 뭐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의 좀 시대의 수혜를 받는 이런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국내 사업에 집중하면 좀 잘 되냐? 지금까지 좀 안 됐거든요. 네,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LG랑 삼성이 좀 밀렸는데 이 LG랑 삼성이 관세 발효 전에 이제 프리로딩을 했다. 그러니까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물건을 거의 뭐 덤핑하듯이 밀어 넣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가 LG랑 삼성에서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밀린 거지. 이 프리로딩 효과 끝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다시 좀 잘해내갈 거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유들이 그나마 좀 이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테퍼는 뭐 일단은 이 기업의 이 10Q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 보고서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런 정도로 좀 타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거장들의 전반적인 13F와 이제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Q&A 세션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면 좀 더 좋았는데 이게 뭐 자본시장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민감해서 현장에서 질문을 좀 못 받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런 질문은 저희가 이제 이 구글 폼 지원을 할 때 이제 질문을 좀 주셨잖아요. 그 질문들 중에서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그런 질문들로 카테고리별로 엮어서 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신 게 이거더라고요. 13F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 45일 뒤에 나오는 거고 지금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거 바로바로 적용 못할 것 같은데 이거 13F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의미가 있냐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뭘 샀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샀냐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왜 샀냐를 어떻게 활용한 거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 에크먼을 베이비 버핏이라고 하잖아요. 버핏의 열렬한 팬인데 빌 에크먼이 물론 이제 인성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좀 크지만 버핏의 열렬한 팬인데 버크셔 사회가 가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BNSF라고 이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 에크먼은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캐네디안 퍼시픽 레일웨이라는 이 철도 회사를 매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철도에 이 투자한 아이디어를 본인이 또 나름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제2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리루가 있죠. 이 리루 같은 경우는 이 기억을 지금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은행 줄도산 난다, 불안하다 막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전에 이제 워런 버핏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은행은 좀 털었습니다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대형 은행은 좀 계속 가지고 가거나 지분을 좀 늘리거나 했던 식의 베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BB 사태가 있었지만 이 은행들은 안전해. 이 은행들은 뭐 SBB 사태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업이 아닌데 금융주 기피 현상 때문에 좀 떨어진 거야. 기업들은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좀 비중을 좀 늘렸었고 그래서 리루도 비슷한 플레이를 했어요. 리루 같은 경우는 버핏이 샀던 그 은행들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데 베팅하기보다는 이스트 웨스트 뱅크 코퍼레이션이라고 이 리루가 아시아계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계들을 대상으로 하고 아시아계가 주축이 된 그런 은행이 있거든요. 그 은행은 이제 본인이 아시아계고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 은행은 SVB랑 사태랑 무관하고 안전하고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 은행들을 피하는 그런 분위기 좀 하락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베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똑같은 종목을 안 사더라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질문 주신 게 이제 멘탈 관리. 이게 시장의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멘탈 관리해야 되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수 적립식 투자할 거 하는데 뭐 4월에 뭐 관세 때문에 맞고 뭐 작년 5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맞고 이런 국면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런 변동성에 나 이제 막 투자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시작했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멘탈 관리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도 뭐 주가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죠. 항상 받고 대표적인 거장이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짐 사이먼스라고 퀀트 투자의 아버지, 퀀트 투자의 신이 있었잖아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업을 한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66%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뭐 수익률로는 거의 헤지 펀드 중에 탑이었던 그런 퀀트의 신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사실상 이제 퀀트 투자의 이제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퀀트 투자를 만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분인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팔아야 돼? 이거 더 사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주가가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네.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들 볶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 역시도 주가의 변동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숙명으로 생각하고 다들 가져가셔야 되고 그나마 이제 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식들이 있죠. 뭐 첫 번째는 가장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해야 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피터 린치의 말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연평균 변동성이 100%다. 그러니까 위로 50% 치고 아래로 떨어지는 50% 떨어지는 게 미국 주식의 평균적인 변동폭인데 근데 그런 변동폭에서 내가 알고 확신이 있는 주식이어야지 떨어질 때 지금 내가 더 들어간다. 더 내가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다. 평단 낮출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확신을 갖고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가치가 떨어진 거네. 여기서 좀 손절하고 나가야겠네. 아니면 이익 실현하고 나가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든지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알고 확신이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피터 린치가 말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우선 뭐 제일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가장 이 유구한 진리인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하는 게 멘탈 관리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유튜버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뉴스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쇼츠 주인공이 거장들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작가인데 그분이 거장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공통점이 있다. 다 노이즈를 차단하고 굉장히 느린 실천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거장들도 뭐 보고 신문도 보지만 뭐 집착적으로 그렇게 뭐 취향을 집착하거나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 본인조차도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구독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텔레그램 구독 하나도 안 합니다. 텔레그램이 그냥 깔려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만 보지만 나머지는 다 안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때부터. 그리고 제 주변에도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뭐 방송사에 뭐 고정 출연하면서 방송국 돌아가는 것도 오랫동안 많이 봤고 근데 유튜버나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채워야 될 지면이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돼서 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업에 있으면은. 왜냐하면 지면에 채울 기사가 없어도 그래도 이 지면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쓰고 보는 거고 그리고 유튜버라면은 이제 영상을 자주 올리고 많이 올리고 할수록 어쨌든 노출도가 많아지고 유튜브가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도 뭐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유튜브 내부에 뭐 어떤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좋고 어떤 영상이 가장 많이 구독자를 많이 끌어오나를 보면은 주식에서는 어떤 채널을 다 보든지 레카 영상이 제일 많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카 하는 게 최고긴 한데 궁금하죠.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데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근데 레카라는 게 시장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두 다 알면은 그 사람은 워런 버핏을 넣는 투자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레카를 끌어야 되는데 뭐 사실 잘 몰라.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끌어야 돼. 왜냐하면 남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나도 해야지 조회수도 확보되고 그래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로 볼 때는 요즘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보다는 정보의 해석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황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황 관련 콘텐츠는 항상 보고 이 호흡을 항상 해야 됩니다만 너무 집착적으로 그렇게 정보에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많이 보고 하나 더 읽는다고 해서 뭐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멘탈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를 차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멘탈 관리의 두 번째 팁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질문을 제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요약을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 나 이제 주식 투자 처음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처럼 바텀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종목을 잘 발굴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레이 달리오라든지 뭐 건들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매크로를 좀 봐가지고 매크로에 의거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존 보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워런 버핏이나 존 보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지수 투자해라, 그냥 S&P 500 ETF 넣어놔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아니라 하워드 막스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어떤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게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기업이 좋은 종목인지 알기 위해서 뭐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거시경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를 공부해 나가는 게 주식 투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초는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첫 번째다. 우리가 이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격에 잘 반영을 하냐. 그래서 그걸 강중약으로 나누는데,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빠르게 반영이 되고 이미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내부자 정보까지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이 시장은 가격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게 강형이고, 아예 그것보다는 아니지. 그렇게 완벽하게 반영은 안 하지. 뭐 아직 반영이 안 된 정보들도 있지라는 게 중형이고, 약형은 아예 반영 아예 못하지, 시장 완전 바보지 라고 하는 게 약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시장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초과 수익을 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이미 뭐 모든 정보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저평가 가치주야, 이거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 돼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너무너무나 똑똑해서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초과 수익을 노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장 지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도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아니지, 좀 비효율성이 있지. 내가 아는 건, 나는 이걸 알지만 시장은 이걸 몰라. 아니면 나는 이걸 알지만 시장은 이거를 조금 잘못 반영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룸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우선 본인이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얼마나 똑똑할까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죠. 그럼 나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비효율성을 나는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시장이 비효율적이야. 그래, 초과 수익의 룸이 충분히 있어. 근데 나의 뭐 이런 리소스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본업도 있고 뭐도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이 정도고 저 정도고, 주식 투자도 사실 뭐 워런 버핏의 얘기긴 하면 좀 타고나는 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인내심이 타고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타고나는 기질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말 초과 수익을 누릴 만한 기질이 있는지, 뭐 감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마켓의 변동성을 잘 캐치를 한다, 아니면 기업을 보는 통찰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꿰뚫어 본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변동을 할 때 나는, 남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뇌동하지만 나는 그걸 참고 버틸 수 있는 이런 멘탈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 멘탈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타고나는 게 크다고 보거든요. 멘탈 역시도. 그럼 본인의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나는 시장은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시장을 이기기는 좀 힘들다, 난 적립식 투자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야, 난 적립식 투자보다 나는 초과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룸도 있고 내 능력도 있어 라고 하면 초과 수익을 누리는 쪽에서 그러면은 뭐 매크로를 봐가지고 매크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기업의 가치비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바텀업으로 접근한다든지,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투자 스타일로 갈지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하기 전에 혹은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이제 거장들이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 방안을 제시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게 또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버블 여부 판단은 우선 버블에 대해서 언급한 거장들을 기준으로 하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버블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버블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캠피셔 형님을 비롯해서 거의 소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 여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당장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 버블 지금 상당히 과열이고 너무 지금 시장이 무너질 위태위태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야, 버블이 초기다
요 정도로 얘기하고 심지어 그 부정적인 마이클 버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지만 그래서 초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장의 주류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시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형이랑 방어형이 있는데 공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드러켄밀러와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트레이더죠. 폴 튜더 존스에 대한 내용인데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강세장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정점에서 12개월 전이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그 마지막 구간에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익 관점에서 이 국면을 놓치기는 좀 아쉽다. 근데 이 우리가 수익을 먹고 안전하게 나오려면 붕괴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올 때는 춤을 춰야 되는데 입구 근처에서 춤추고 있어라 라는 게 폴 튜더 존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그래 이 수익을 즐긴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구 근처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어디가 입구냐? 입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금리인데요. 폴 튜더 존스는 지금이 주식보다 채권의 버블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기관들이 채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오버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니까 그럼 채권 금리 떨어질 거니까 채권을 내가 무리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나겠지라는 판단 하에 채권을 지금 무리하게 많이 들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 기관들의 판단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다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났을 때 혹은 거의 종료를 향해 갈 때 그때는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채권이 다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채권 자경단이 등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미국이 부채 문제도 심한데 채권을 이렇게 많이 찍어냈네. 미국 채권 무위험 자산 맞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채권 금리가 빵 튀는 순간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의구심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돼서 채권 금리가 튀는 게 이제 붕괴의 신호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진 뎁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근데 지금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잔고가 2.2%입니다. 닷컴 버블 정점이 2.7%였습니다. 근데 폴 튜더 존스는 지금이 닷컴 버블보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요 넘는 선이 좀 이 또 하나의 사인이 되지 않을까, 이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신용 잔고가 말 그대로 우리가 미수금을 땡겨서 쓰는 건데 근데 과거에는 미수금을 땡겨서 한 투자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레버리지 ETF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TQQQ 레버리지 ETF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미수금 땡겨서 하던 걸 지금은 레버리지 ETF로 대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감안을 해서 지금 시장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나 요거를 좀 봐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입구에서 춤추다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격형이었고 방어형은 뭐 워낙 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이 방어형도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장기 수익률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이 미국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근데 그 장기 수익률보다 지금 크레딧 뭐 한 6%, 7%짜리 사면은 확정 수익으로 내가 6%, 7%를 만기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안전한 데다가 더 높다. 그래서 크레딧 사라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채권 ETF 사야 되나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채권 ETF 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워드 막스는 만기에 돈을 돌려받는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채권 ETF들이 롤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끝날 때 다른 채권을 사서 갈아 끼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돼서 내 그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롤오버가 될 뿐. 그러니까 그런 채권 ETF는 내가 금리의 향방에 베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만기 매칭형이 있어요. 만기가 되면은 정말 채권같이 돈을 돌려받는 로 가라는 게 좀 하워드 막스의 얘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은 이 버블 감별사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금 비중 늘려라. 현금을 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현금 가져가는 선에서 뭐 미국 주식보다 싼 뭐 해외 주식들을 투자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극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안에서 주의하실 점이 좀 힘든 기간이 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현금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쭉쭉쭉 잘 올라가지고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제레미 그랜섬의 버블콜을 보면은 버블이 터지기 뭐 2년 전, 3년 전에 나왔고 이제 그랜섬도 얘기하는 게 버블을 국면을 판단하는 건 가능하지만 버블이 언제 터질지 시점을 예측하는 거,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극도로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이 빅숏 영화 보면은 막 마이클 버리가 부동산 붕괴에 베팅했는데 주인공들이 이 시장 안 무너져가지고 막 그냥 난리 나잖아요. 수익률 떨어지고 고객들 자금 빼겠다고 하니까 마이클 버리가 자금 동결시켜가지고 막 고객들한테 뭐 고소당한다 협박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걸 알고 거기 무너진다에 베팅했는데 시점을 못 맞춰서 파산한 헤지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도로 방어적으로 간다고 해도 좀 고통의 기간이 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이 코인에 대한 생각인데 거장에 대한 생각 아니고 저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거장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하니까 좀 급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일단 저의 포지션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전 직장이 코인을 운용하는 운용사였거든요. 전통자산과 이제 크립토를 두 가지를 운용하는 운용사였는데 그 중에서 그 크립토를 운영하는 크립토의 긍정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부정적인 편이었고요. 그 뭐 제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지인들의 그러니까 코인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뭐 뇌피셜로는 뭐 좀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과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관념과 행동과 무관한 불변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념과 행동에 따라 진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개 껍질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뭐 이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DCF를 하고 뭐 하지만 DCF라는 게 우리 인간의 관념과 전혀 무관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DCF라는 게 어떤 사람이 DCF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 기업이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럼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정규 시스템 안에 자리가 잡힌 거죠. 마찬가지로 코인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동의를 해서 제도권 안에 우리가 이제 레귤러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자리 잡히는 그런 현상, 그런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미 주류의 사람들이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류로 자리가 잡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주류 자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여전히 심하고 하긴 한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비트맥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확인 안 했습니다만 블랙락도 이 토큰 증권 이런 거 막 밀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걸 이제 이더리움 기반 이더리움 체인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생각하냐? 뭐 스테이블 코인 미국이 이걸 키워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되게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한 3조 달러 정도고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나머지가 한 1.2조, 2,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커져서 일본보다도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 2조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넘어서려면 그러면은 이 크립토 마켓 전체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있죠. 블록체인 산업 키우려고. 근데 지금 이제 임기가 4년이잖아요. 뭐 임기 4년이 안 될 거다.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4년 안에 그렇게 몇 배씩 커져서 이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이 2조 달러가 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지긴 할 텐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정말 미국 부채를 다 소화해서 처리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마켓뷰와 투자 방식
보신 분들이 있는데 마켓뷰는 뭐 제가 거장 얘기하다가 또 제 얘기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사실 저는 지금 비유하자면은 한 과속 카메라 1km 전에 운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 1km 앞에 있네. 그러니까 속도 줄일 염두는 하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완전 밟아서 브레이크 밟아서 제한 속도까지 줄인 건 아니고 또 밟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고 속도 조절할 생각을 하고 좀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뭐 전망을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내년 전망은 아직 거장들도 내년 전망이 안 나왔습니다. 캠피셔 같은 경우도 내년 전망을 한 올해 12월이나 뭐 1월 내년 1월 요 사이에 전망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고 아서도 별개로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년 초에 이제 이 주요 IB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곳들의 월간 전망과 이제 거장들의 연간 전망 묶어서 이제 총집합해가지고 연초마다 연간 전망 이제 총집합 시리즈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거장들과 주요 기관들의 연간 전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2026년 마켓뷰는 당장 큰 일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갈 것 같지만 지금 뭐 섣부르게 26년 어떻게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관들의 마켓뷰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통계를 내서 이게 맞나 틀리나를 검증해 본 사람이 있는데 한 10년인가 15년 검증했거든요. 근데 이 적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은 게 마켓뷰이기 때문에 그래서 캠피셔도 마켓뷰를 이제 낼 때 좀 늦게 내는 이유가 기관들의 마켓뷰를 보고 그 반대로 간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마켓뷰를 내면은 그거는 다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기관의 예상보다 덜 가든지 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뷰는 이제 연말에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투자 방식 같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뭘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저촉이 돼서 힘듭니다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장기랑 단기로 나누는데 장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정말 안전하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자신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거 하나만은 내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그 장기로 가져가는 포지션은 지수 ETF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매크로에 대한 판단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비중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 포지션이 하나 있고 채권은 안 들고 갑니다. 채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기에 돈을 받는 게 전 어떻게 채권의 가치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금리 방향성에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장기로 한기에는 너무 승률이 높지 않다고 봐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만기 매칭 그러니까 만기에 내가 돈을 돌려받는 채권도 굳이 내가 이렇게 돈을 묵혀놔서 요 확정 수익을 얻으려고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그 돈이면 그냥 지수 ETF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 정도 리스크 테이킹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수 ETF로 제 매크로뷰가 좀 반영이 된 걸로 가져가고 있고 요거는 그냥 최후의 방어선 정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 포지션은 이거는 진짜 내가 좀 확신이 있어서 오래 들고 갈 종목이다. 요거는 내가 정말 몇 년씩 들고 보고 있다라는 종목 그렇게 들고 가는 포지션이 있고 나머지 단기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주로 뭐 지수 선물도 할 때도 있고 주로 그거보다는 뭐 원자재 선물도 주로 할 때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주신 질문들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예측을 해야 되냐 대응을 해야 되냐 예측을 하면 틀릴 수 있고 대응을 하면 늦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우선 예측이냐 대응이냐 이게 이분법에 앞서서 내가 잘 아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은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내가 승률이 높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원자재를 좋아하고 원자재 트레이딩을 뭐 합니다만 근데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도 제가 아는 국면이 있고 모르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확실한데 이건 베팅해도 되겠다. 라고 할 때 승률이 높은 구간에 들어가는 게 예측이냐 대응이냐에 앞서서 구간 선별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 맞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적립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 ETF 지수 적립을 한 20-30년씩 하시는 분들 본 적 계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저도 금융권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지수 ETF를 뚝심 있게 20-30년씩 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변동성에 대응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과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난 지수 적립 투자 할래 라고 해서 투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시황은 좀 체크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 공부하면서 내 내공을 길러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적립식 투자하는 이유가 복리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미국 주식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한 10% 정도 수익률 나니까 요걸 한 20년, 30년씩 들고 가면은 마법이 발휘가 돼가지고 이 수가 커지니까 그거가 이제 적립식 지수자를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보려면은 투자 공부는 계속해서 하셔야지 이 변동성을 좀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AI 흐름 잘 타는 거장 누구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2명을 뽑자면은 기관으로는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필립 라폰트 역시도 이 AI 흐름을 잘 타는 거장인데, 이 두 사람이 성장주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의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타이거 글로벌과 이 필립 라폰트가.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성장주 안 좋아했을 때는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반토막도 났을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이렇게 성장주 흐름 잘 타고 뭐 기술 혁신 딱 주목받는 구간에서는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3년부터는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I 흐름 잘 타는 거장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타이거 글로벌, 필립 라폰트 요 두 분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장들이 생각하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 없다. 이 시스템 믿을 수 없다. 나 그런 리스크 안 질래. 라고 해서 아예 그냥 배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불확실성에서 나온다는 철학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는 주로 리루 같은 사람인데, 리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두가 다 알면은 그건 수익이 다 안 된다. 왜냐면 모두가 다 알면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수익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의 측면을 볼 때 중국 투자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지만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리루가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에 뭐 거의 한 3, 40페이지짜리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중국 투자 어떻게 돼야 되나, 중국 내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컨텐츠로 한번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거장이 생각하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과 통계학을 공부하시냐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경제 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학부 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수리경제 정말 고통받으면서 했고, 계량경제까지는 괜찮은데 수리경제 고통받으면서 했고, 수학과 통계학은 지금 막 엄청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닌데 기관들에서 낸 페이퍼 본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해 안 되거나 예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개념 있다 하면은 그때 좀 찾아보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퀀트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전문성까지는 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학과 통계학은 뭔가 내가 자료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미국 외 국가에도 투자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투자했냐에 대해 앞서서 내가 그 나라를 잘 알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인도 투자해야 되냐? 중국 투자해야 되냐? 중국 투자해야 되냐가 아니라 잘 아냐? 인도 잘 아냐가 먼저입니다. 이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주식은 우상향한다라고 하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상향 안 하는 지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야지, 일단 우상향 하나 아냐를 판별을 해야지 들어가거나 말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에 아는 게 먼저고, 그리고 한국, 미국 외 국가, 그러니까 좀 글로벌 ETF,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에 투자를 할 때 MSCI 세계지수 ETF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를 URTH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거가 이제 세계지수를 반영한 ETF이기 때문에 내가 좀 뭐 한국, 미국 외에도 다른 좀 글로벌로 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것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세미나였고요. 정말 일주일 전에 평일 저녁 약속은 친구들이랑도 잡기 힘든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그 시간의 값어치만큼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됐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또 와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어스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에릭의 거장연구소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